어제 정부가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에 3기 신도시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에 대한 입지를 모두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광역교통망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어제 나온 3기 신도시가 집값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보고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까지 토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 연세대 정경대학원 경제학과 한문도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두 분도 이번 3기 신도시 추가 지역을 예상을 하셨는지가 좀 예상을 궁금하거든요. 전혀 못했습니다. 못하셨어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광명시 위주구나. 네, 간북지구로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지역은 뭐 예전부터 떠올랐기 때문에 전혀 다른 지역이 이번에 지정이 됐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네, 예측을 저도 좀 뭐 하셨어요? 교수님 의견이랑 똑같습니다. 전혀 예상을 좀 초월한 네. 그 지역들이 나와서 뭐 국토부가 뭐 의회의 어떤 지역을 선정했다는 것에도 뭐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 대장지구하고 이제 고양 창릉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해당 지역의 입지라든지 서울 접근성 등을 뭐 다양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새롭게 지정된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그 고양 창릉지구는 그 수색역에서부터 고양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입니다. 네. 면적은 813만 제곱미터, 평소 따지면 약 한 245만 9천 평 정도. 세대수가 3만 2천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처음에 발표했을 때, 지난해 12월 19일 날 발표했을 때 당시에 그 하남 교산지구라고 있어요. 네네. 세대수가 같습니다. 그러나 면적은 좀 넓어요. 그리고 서울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지역은. 네. 또 위에 이제 그 창릉지구보다도 그 위에 고양이나 일산이나 파주 운정지구가 있기 때문에 서로 아주 근접돼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을 지역 중에 하나고요. 네. 두 번째 부천 대장지구는 부천시청과 김포공항 사이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 지금 개발이 안 된 지역인데요. 네. 그냥 공장들이 난립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서울의 접근성이 강서 쪽에는 가까이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여기는 뭐 343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미니신도시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니신도시. 네. 그리고 가구수는 많아요. 또 가구수는 2만 가구나 됩니다. 그래서 대장지구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서울 사람들이 과연 선호할까 하는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두 곳 발표한 것이 뭐 예전에 발표했던 과천지구나 또는 뭐 인천 그 계양지구만 못하지만 네. 고양 창릉 같은 경우는 계양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네. 두 지역은 어쨌든 간에 수도권 분산 정책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일단 입지적인 측면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지역이 서울에서 거리상으로 예전에 발표한 것보다도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네. 뭐 말씀하신 창릉 지역은 뭐 1km 뭐 바로 붙어 있죠. 그냥 서울 나가면 바로더라고요. 그렇죠. 뭐 서울이라고 봐도 과언이 무방한 안될 지역이고 정도로, 행정 예. 지역만 다를 뿐이지. 네네. 뭐 지리적 위치로는 서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다만 부천 대장지구는 이제 지금 예상외로 발표를 했는데 네. 이곳이 사실 뭐 도로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외된 지역이었고 부천시 행정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개발을 할 계획을 갖고 싶어도 뭐 자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네. 부족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지자체에서 역으로 국토부에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장의 어떤 의지와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진행은 좀 순조로울 것 같아요. 예상 밖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입지는 다 좋고 이것도 뭐 입지가 또 뛰어나고요. 그래서 네. 물량은 좀 적지만 전체 30만 가구 중에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이번에 발표한 게 뭐 지금 합하면 한 5만 호 되는데 네. 이 5만 호가 뭐 전체 서울 수도권 집값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는 충분히 뭐 좋은 뭐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말에 발표됐던 뭐 과천, 하남 이런 강남 인접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다소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지난번에 네 곳 발표된 데는 네. 세부 발표된 데는 물량 자체가 많아요. 19만 호나 되고 네. 이번에 이제 5만 8천 호인데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고양 창릉 지구는 뭐 우리 한문도 교수 얘기한 대로 붙어 있습니다. 네. 거기 인기가 있을 지역 중에 하나고요. 이거 말고 이제 5만 2천 가구를 사당이나 창동 또는 수도권 지역의 용인이나 안양, 인덕원 이런 지역에 이제 분산해서 안산까지 배분하는 그 세대수가 꽤 됩니다. 5만 2천 가구나 되는데 이게 분산돼서 22곳을 분양하다 보니까 어디에 어떻게 들어갈지를 시청자분들이 모를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분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1기 신도시를 발표했던 그 남양주 왕숙 1, 2지구 거기보다는 뭐 워낙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남 교산지구나 인천 계양주와는 유사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네.
네. 맞아요. 교수님께서도 한번 예. 네. CG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네. 저는 뭐 부족한 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남 자체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 물량 대비는 부족하다고 했지만 신도시 정책을 위반하는 국토부 입장에서 보면 네네. 지금도 뭐 균형 있게 좀 발표를 했잖아요. 보시면 위치가. 그리고 물량에서도 보면 남양주는 조금 떨어졌지만 하남의 물량은 강남에 인접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만 호인데 남양주도 어떤 그 GTA 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확충한다고 했기 때문에 강남 네. 접근성이 한 10분, 20분이면 들어오거든요. 그럼 두 물량이 한 9만 몇천 호가 돼요. 9만 네네. 몇천 호. 그러면 전체 이 신도시급의 어떤 물량은 한 18만 호 정도거든요. 12만 호는 중소규모고 18만 중에 9만이 남양주 하남 교산하고 남양주 왕숙이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물량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고요. 강남에 분배가 잘 됐다고 보고 네. 다만 강남 수요에 비하면 여전히 모자르죠. 그래서 네, 그 네. 자체만 보면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같이 곁들여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광명시흥 사실 유력 후보지로 거론이 됐었잖아요. 네, 그렇죠. 왜 빠졌을까요? 시흥도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기존에 발표한 뭐 남양주 왕숙이나 하남 교산도 원주민들이 지금 벌써 좀 시위를 하시거든요. 네. 반대하시고 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예전처럼 그러니까 토지 보상만 하고 쫓겨나는 형태가 너무 많아가지고 원주민 재정착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네. 다른 곳에 가서 그 값에 어떤 뭐 농사를 지을 분들이 생활터전을 잃고 다른 곳에 가기가 힘들고 새로운 주택 분양을 받는다 해도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주민들이 좀 시위를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대토를 달라 아니면은 적정 보상과 두 가지를 이제 정부에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말씀 주신 두 지역은 토지 가격이 일단 비쌉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 네. 주민들의 의식이 또 예전부터 후보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택 투기할 수 있는 분들이 미리 좀 진입해 있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발표됐을 때 어떤 시의 강도라든지 보상의 강도 또 사업 진척에 있어서 어떤 좀 다른 지역에 비하면은 좀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내부적으로는 판단했을 텐데 뭐 발표할 때는 뭐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두 부분에서 정부의 고민이 나타나서 결국은 이렇게 좀 예상외 지역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신도시가 발표가 되니까 좀 관심을 갖는 건 주변 지역 또 서울 그렇죠.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일 텐데 홍 교수님 네. 집값 안정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영향이 좀 미미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당장은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봐요 저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뭐 대출 규제나 청약 시장 규제입니다. 네. 이 신도시가 개발돼서 주택으로 공급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3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택지를 공급하는 것도 한 3년은 걸릴 거고요. 또 물론 이제 지작물 보상이나 토지 보상 절차가 원만하게 가도 그 정도인데 네. 그 이후에 택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공급해서 입주하려면 적어도 6, 7년 이상 가기 때문에 주택 시장에 당장 영향보다는 장기적으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 발표된 두 곳이 뭐 강남 사람들이 가야 될 선호할 적도 아니고요. 단지 이제 고향 창릉지구 같은 경우는 강북의 은평구라든지 서대문 쪽에서 갈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보다 더 큰 거는 20년, 30년이 된 지금 우리 그 일산 신도시가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요. 안에 바깥에서 안으로. 네,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지 그 서울의 인구 분산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당장 주택 시장의 영향보다는 뭐 수요가 대기수로 나는 데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가격에 영향이 없다고 봐요. 크게 영향을 안 줄 네. 거다 보시는 거고. 한 교수님 그래도 이번 액션 자체가 정부의 정책 자체가 좀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네, 주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일단 시그널은 줬는데 네. 어떤 현실적인 실효성 좀 떨어집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1기 신도시가 200만 호고 2기가 100만 호예요. 네. 지금 3기 신도시는 30만 호입니다. 사실 물량이 좀 부족하죠. 부족한데 정부의 어떤 액션이나 어떤 표명한 어떤 방향을 보면 네네. 상당히 뭐 주택 가격을 안정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있는데 물량이 적지 않습니까? 네. 적고 또 시기도 이제 2022년부터 신도시들은 분양이 되는데 네. 심리적인 안정을 시장에 던진 것이지.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얘기는 했어요. 뭐 올해나 내년에 어떤 서울 수도권 물량이 입주 물량이 뭐 예년에 비해서 충분하다라는 표현을 김현미 장관이 표현을 한 자체가 네. 이런 부분들을 애둘러서 3기 신도시의 물량이 적다라는 전문가들 지적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 자체만 보고 있어요. 그냥 공급 자체. 공급 물량이 적다라는 것을 보면은 전체 집값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 그 강도는 1기나 2기랑 비교하면 전혀 좀 수준이 낮다고 보지만 심리적으로 정부의 어떤 규제 정책, 대출 규제 정책과 이제 세제 이런 것들이 합쳐지니까 네네.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면이 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크진 않을 조금은 것이라고. 있겠지만 네, 제가 전체적인 물량 개념에서 보면은 공급 수요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타이밍 사실 3기 신도시가 정부가 당초 이야기했던 시점보다도 발표가 한 달여 이상 좀 당겨진 상황인데 이 국토부 관계자는 원래는 늦어도 6월 말 계획이었는데 이제 일정이 앞당겨졌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어찌됐건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앞당겨졌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일단 정부가 뭐 지금 집값이 반등할 조짐을 보이니까 다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은 4월달 자료를 보면 집값 하락폭이 약간 줄어들었죠. 네. 3월달에 0.2% 하락이 0.18%로 조금 하락했습니다. 물론 이제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떤 현상이냐면요. 지난해 12월부터 1월, 2월달에 이사철을 맞이하면서 중소형 아파트나 또는 이 수도권 외곽적인 이런 데 거래된 양이 지금 신고돼서 나타나는 거 아닌가. 통상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계약과 중도금, 잔금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네. 잔금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내에 취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이 지금 30일로 좀 개정하고 있는데요. 30일 내에 신고하고도 하도록. 그래서 이 당시에 거래된 양이 아마 4월달에 나타난 거 아닌가. 이게 정부가 집값 반등이나 집값 움직임으로 생각을 해서 서둘러서 발표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일단 언론에 지금 노출이 됐죠. 뭐 바닥 찍었나라는 기사들이 요즘 네. 뭐 한 1, 2주 전부터 계속 뜨니까 네네. 정부에서 이왕 6월에 발표할 거 준비가 됐다라면 하자라는 내부 회의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체크를 해보니까 뭐 준비는 다 된 것 같고. 근데 아시다시피 뭐 예산이나 뭐 이 공급 내용에 보시면은 조금 서두른 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임대주택은 몇 호를 공급하고 분양주택은 몇 호를 공급하고 이런 계획은 없어요. 네, 사실 맞습니다. 엄밀하게 하면 그것까지 나와야 정확한 그 총체적인 나오는 계획이지 거죠. 않습니까? 예. 뭐 분양을 얼마를 하고 임대는 몇 프로 하겠다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큰 보면은 틀만 내놨죠? 예, 네. 지금 두 분이 앵커님께서 주신 표현이 적용이 됩니다. 좀 서둘러서 했다는 표현. 그러면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언론에서 그런 부분이 떠오르고 감정원 평가에서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사전 대응의 어떤 그것을 좀 신속하게 하는 게 낫다라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에 발표도 되는데 굳이 지금 발표한 것은 앵커님들이 말씀하신 지적이 좀 저는 맞다고 좀 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아까 뭐 바닥 얘기도 하셨는데 예. 지금 뭐 거래 절벽 탈출할 시점이 됐다라고 보십니까? 근데 실제 시장 상황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히 볼 게 그거죠. 지금 거래량이 반등했습니다. 전달에 비해서 20% 정도 증가를 했죠. 근데 네네. 우리가 제가 항상 이 나온 말씀드리는 게 시계열로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그 무슨 얘기냐면 2016년부터 그 거래량을 비교하면 상당히 낮습니다. 2016년에는 우리가 서울 그쪽이 한 8천 건이 거래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2,400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2017년도 한 6천 건. 그러니까 2018년도 한 4, 5천 건이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지만 전달에 비하면 한 20%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한 가지만 보는 거죠. 이 언론 중에서 어느 좀 편향적인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 실소자도 있고 어떤 시장 가격이 오르거나 해야 이득을 보는 어떤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부분을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표현하다 보니 뭐 바닥, 상등 이런 걸 네. 치지만 전체적으로 시계열로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시청자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계열로 볼 때 4년 내 2006년 이후 최저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오른다고 볼 수도 없고 다만 전달에 비해서는 분명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네. 심리가 호전됐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다 덧붙여서 거래량이 받쳐줘야 되는데 가격이 안 올라도 거래량이 받쳐주기 시작하면 거래가 있어야 되는 근데 거예요. 올라가는 걸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잠실중앙 5단지나 음마아파트가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잠실중앙 5단지가 저번 달에 한 20건, 18건인가 거래가 됐고 4월 달에 한 7건, 8건밖에 안 거래량이 됐어요. 거의 없네요. 작년에 비교하면 작년은 뭐 6, 70에서 100건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를 볼 때 시장을 갖다가 한 지표만 보지 말고 같이 좀 시계열도 보고 네. 다른 내용들도 같이 거래량도 체크하시면 시장을 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좀 성급한 판단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기존에 지정된 3기 신도시 주민들은 지금 이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도 뭐 지금 제기한 상태인데 아무래도 미분양 사태를 좀 걱정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지작물 보상과 관련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들의 커뮤니티가 무너지잖아요. 네. 이주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대로 내려오던 땅을 버리고 딴 데로 가야 되는 불안감이 더 큰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일각에서는 뭐 보상 가격을 더 받으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물론 깔렸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커뮤니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토지 보상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은 그 사업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렇죠. 만약에 토지 매수가 처음에 안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안 되면 다시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2년은 그냥 좁게 흘러갑니다. 정부가 생각한 대로 3년 만에 부장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기 신도시 지금 발표하면서 몇 군데가 또 연합해서 또 반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그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 이해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번에 나온 계획을 보면은 뭐 이제 수도권의 뭐 3기 신도시로 어디에 뭐 몇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계획도 있지만 이제 당연히 집이 들어가면 필요한 교통망, 그렇죠. 특히 예. 광역교통망, 뭐 네네. 슈퍼 BRT라든지 이런 예. 계획들이 같이 발표가 됐는데 제 생각에는 뭐 2기 신도시가 워낙 교통이 불편하다, 교통난이 뭐 심하다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그 일을 반복하진 않겠다라는 좀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이번에 보셨어요? 발표한 거는 뭐 그 고향 창릉지구 같은 경우는 지하철 6호선도 연결을 하고 네, 그렇죠. 또 고향시청과 연결하는 지하철이 2개나 생기고 또 문산 서울간 고속도로도 개통하고 하는데 문제는 앞에다가는 교통을 많이 해놨는데 뒤에다가는 연결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 2기 신도시나 다른 신도시의 연결성이 없어요 이게. 네네. 부천 대장동도 부천 운동장서부터 김포까지 연결을 합니다. 네네. 이런 건 하는데 그 다음에 연결이 또 안 돼요. 다시 말하면 2기 신도시 중에서도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김포 신도시나 또는 청라나 또는 지금 3기 신도시 발표한 인천 계양지구가 하나의 도로로 나와야 됩니다. 물론 GTX가 개통된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고. 그래서 이번에 2개 신도시 발표한 거에 대한 교통망은 그런 대로 된 것 같은데 그게 인접 지역의 도시와 연결성이 없다는 거.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안 나왔어요. 그냥 하겠다 이렇게 발표만 했지. 네.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발표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사실 앞서 저희가 시민 인터뷰를 봤다시피 일산에 사는 분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2기 신도시에 그러니까요. 살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도 갈 길이 멀었는데 지금 또 3기 신도시가 웬 말이냐.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이기 신도시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교통망도 완전히 안 돼 있고 그러니까요. 뭐 지옥로라 그러잖아요. 자유로를. 네네. 뭐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정부에서 3기 신도시에는 애정을 주는 것 같고 자식이 있다라면 2기 신도시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식을 대학을 보냈으면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네네.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뭐 새로 나온 애기한테 신경 쓰는 꼴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대학을 보내고 학교 안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발표하면서 지금 우리 앵커님들이 말씀 주신 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했다라면 참 국토부가 잘하구나 할 텐데 이기 신도시 분들이나 일산 지역 분들은 사실 볼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뭐 정부 관계자 이걸 들으신다라면 이번에 뭐 최정호 장관이 교통의 어떤 해박한 분인데 이제 안 되셨잖아요. 안 되셨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발표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이번에 좀 3기 신도시 분양이나 입주 물량, 임대주택 같이 좀 분명히 발표할 거예요. 좀 있다가. 네. 그럴 때 3기 신도시뿐이 아니라 2기 신도시에 대한 연결성, 교수님 말씀 주신 네. 이런 걸 같이 해준다라면 시민들이 좀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좀 예측해 봅니다. 네. 네. 부동산 시장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또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려고 해요. 올해 하반기 또 내년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취임한 지 내일이면 이제 딱 2년이죠. 2년입니다. 예. 2년 동안 달려오면서 15번도 넘는 정책을 내놨는데 지난해 8.27 대책 이전에는 계속 규제 정책만 내놓다가 8.7 대책에서 이제 공급과 규제를 동시에 하는 투트랙 작전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네. 3기 시도시까지 내놨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작년 9월 13일 날 내놨던 9.13 대책에서 대출 규제. 이것이 네. 지금 수도권 지역과 규제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을 잡고 있습니다. 안정화시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지난해 12월 11일 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바뀌었죠. 지금 그렇게 공공택지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를 75% 이상을 무주택자한테 우선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이미 2기 신도시는 검달을 비롯한 일부 지역이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 때문에 집값은 잡혔습니다. 네. 그러나 너무 많이 올려놓고 잡혔습니다, 이게. 네, 1년 동안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잡았는데 너무 늦지 않았나.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이 정부가 계속적으로 대출 규제나 청약 규제가 있다면
금년도 하반기나 또는 뭐 이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은 주택 시장은 하향 정세로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한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제 개괄적인 거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 제가 이제 이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이 내년 총선을 전후한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는 네.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 분석을 해보자면 총선을 이렇게 하면 이제 선거할 때 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무주택자, 유주택자를 이제 체크를 해보면 네. 무주택자 지금 58%니까 전국으로는 58%가 유주택자고 나머지는 자가 보유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죠. 서울이 이제 중요한데 서울 경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기도 한 57%가 자가 보유를 하고 있고 서울이 이제 45%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무주택자분들은 정부의 어떤 강력한 규제라든지 공급대책에 찬성을 던질 거예요. 그럼 표로 계산하면 이쪽 표 계산할 것이고 유주택자 중에서도 60%인 유주택자 중에서 1가구 1주택자가 또 한 30~40%가 돼요. 그분들은 뭐 거시적인 논리에서 보면 내 집값이 오르면 남의 집값도 오르잖아요. 그렇죠. 결국 똑같은 논리라는 걸 아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겨서 예전에도 여론조사를 하면 유주택자도 정부 정책에 찬성한다 60% 정도가 됐어요. 그런 표 계산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을 거예요. 하고 있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쪽으로 밀어붙이면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너무 낮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 표를 안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선거표가 많다라면 그쪽 방향으로 정책을 갈 것이고 이게 정해지는데 지금 뭐 결론은 대충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향 안정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거를 이번 발표에도 좌시하지 않겠다. 네, 다 맞죠. 투기 세력 이런 예.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제가 볼 때 내년 총선까지는 정부에서 계속 틈을 안 주고 좀 꽉 쥐고 나가지 않을까 해서 시청자분들은 내년 총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시장이 계속 정부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인정하시고 자산 관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환문도 교수, 권대중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